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한 3개의 1심 재판부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내란 주요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형량에 있어서는 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측한 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판결에서도 과연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시는 있었지만 사실 한 전 총리라든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것은 내란의 정점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기현 재판부에서 내란의 수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나머지 7명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정확히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를 내놨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기징역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실상 특검에선 사형을 구형했지만 네.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고 형량이 사형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은 무기징역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법조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공판 검사 생활을 할 때 종종 사형을 구형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이미 범한 피고인이 나와서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성범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에는 사형을 이례적으로 구형한 적은 있지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때도 실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구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사가 사형까지 구형을 하면 최소한도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해주겠지라고 예상하면서 검사들도 보통 구형을 하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사형은 상징적인 구형이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내심의 의사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상응하는 형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형량에 미달하는 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면서 지기현 판사가 꼽은 부분은 바로 이 비상계엄 계획 자체가 많이 허술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달에 거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예. 애초에 처음 기소했던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최초에 기소했습니다. 기소했을 때는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으로 봤다가 특검이 이제 지난달에 결심 공판이 굉장히 앞두고 나서 그 직전에 변경했던 부분이 바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 자체를 2023년으로 봐야 된다. 약 1년 동안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지기현 판사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보기에는 그 계엄 내용이 너무나 허술했고 그래서 이 대다수의 계획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며칠 전에 우발적으로 이제 벌인 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결국 이 변경된 공사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지기현 재판장 어제 선고를 하면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또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까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인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의 예시나 역사적 이야기를 곁들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찰스 1세의 예시를 들었던 것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집권을 하고 있던 대통령이었다. 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내란이라는 범죄를 하겠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언급하면서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세금 징수 문제 때문에 국회와 갈등을 빚다가 이 의회에 강제로 의회를 해산시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촉발이 되어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결국 권력자라 하더라도 왕이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찰스 1세의 예시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보통 이런 비유라던가 예시가 통상의 재판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보통 판결문에서는 예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긴 힘들고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문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비유가 과연 이번 내란 행위에 이게 상응하는 그런 적절한 비유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게 됐던 이 대목을 보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호소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폭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해도 운영할 수가 없었고 그런 것들을 김혜영 전 장관 등에게 내가 여러 가지의 탄식을 하다가 결국 도저히 안 돼서 결국 물리력이라도 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국정 운영 상황이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알리기 위한 이런 계엄령이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위안재판부에서는 목적과 이유 명분 이것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이라든지 촛불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직위원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파악을 해봤더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결국 이 국회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명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호소성 계엄이었다는 것은 결국 명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명분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단과 목적이 적절하지 않아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예시를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직위원 판사는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이 공판 내내 문제를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3월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저도 어제 이제 판결을 좀 기다리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과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이 사유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몇 달 동안 심리를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구속 사유 만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은 없었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지난 3월에는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했다가는 이후에 재심 선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결국 공수처에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논란이 됐냐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또 공수처법상 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요. 그간 공수처나 혹은 특검에서 주장했던 것이 처음에 공수처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던 것도 직권남용죄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 중에 직권남용은 있는데 이런 내란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받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죄까지 우리가 수사하게 되었다.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직위원 판사가 인정을 하면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했고요. 더불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 예외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그럼 당신 주장대로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수사 시작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니까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럼 수사조차도 시작할 수 없던 것이 아니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수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고 수사하다 보니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죄까지 인지해서 하다 보니 공수처 수사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 가면은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더 이상 이제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심까지는 사실관계라든지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2심에 간다 한들 이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을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심에서도 역시나 재판사와 동일한 논리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할 경우에 아마 대법원까지 이러한 법리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소기각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 문제는 지기현 판사도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사실상 대법원의 판례가 전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 소추의 범위를 수사 제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한 것인가? 또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급심 법원이 아닌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를 남길 필요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지도 궁금한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이 노상원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여기고 계엄 시점을 특정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지난달이죠.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직전에 이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라는 취지로 공소장의 공수사실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서 증거로 됐던 것이 바로 노상원 씨의 수첩이었죠. 노상원 씨의 수첩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비상계엄을 1년간 치밀하게 계획해왔습니다. 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 씨의 수첩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점, 또 이 기재된 일부 내용이 실제 성사된 일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 모양, 형상, 필기의 행태, 그리고 내용 등이 조잡하고 또 보관하고 있었던 장소나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특검이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2심에서도 충분히 다퉈질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물론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때도 내심에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무기징역 정도로 아마 예상을 했으리라 보지만 2심에서 그래도 최대한 사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려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라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적시됐던 정상을 다 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1년 전으로 당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상원 씨의 수첩이 스모킹건이다라고 특검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2심에서 정확히 밝혀야만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부여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심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을 특검이 다툴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이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됐지만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네, 노상원 씨는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비상계엄을 설립, 수립, 기획했던 자로 총 3인을 꼽았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 노상원 전 사령관 이 세 사람이 함께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가장 큰 인물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사실 노상원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죠. 그래서 이 37조 호당 경합범이라 해서 이렇게 함께 병합됐더라면 이 형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감경 요소가 있었을 텐데 쪼개서 기소돼서 일부가 이제 유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 37조 경합범 규정을 적용을 해서 18년이 나왔지 아마 별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없었더라면 제 예상입니다만
합니다만 노상원 씨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이 선고됐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8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요. 이 피고인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우기도 했고 또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가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피해를 입혔다라는 측면들을 강조해서 18년이라는 상당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 즉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유도 짚어볼까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은요. 공소장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거의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인 것처럼 공소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한 지시, 하달, 문건 전달, 작성 이것에 대한 행위의 주체가 항상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이런 식으로 주어가 시작되는 공소사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도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불법 행위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심지어 제가 어제 눈에 띄었던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 양형 이유 중에 하나가 범행을 사전에 함께 계획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이 독단적인 계획까지도 본인이 마련하기까지 했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옆에서 조장한 책임도 있다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개 혐의와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그 법정형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기획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김용현 전 장관이 세웠다고 직영 판사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승인을 했던 더 상급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량 자체를 무기징역을 정하고 그보다는 하급자 신분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세세적인 계획을 세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결국 김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바로 항소했다는 것은 판결문도 보지 않고 항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심 과정에서도 뭐 지지자들도 현재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으로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부라도 인정하면서 형을 깎기보다는 결국 나중에 훗날 정권이 바뀌면 사면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2심에서도 계속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 입장 밝히지 않았고 특검은 항소를 할 것 같긴 한데 항소하게 되면은 2심부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와는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겁니까? 근데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 소원까지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건 커서요. 항소를 하고 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그렇게 선고를 받고 나와서 이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조차 할지를 윤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형소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은 항소심 갈 수밖에 없고요. 특검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8명의 피고인 중에 2명에 대해서 무죄가 났고요. 이 목현태 총경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구형한 양의 4분의 1밖에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점을 고려해 볼 때 항소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 보여지고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헌법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지연 전략에 통할 것인지가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영향이 움직이냐보다는 지금 재판부별로 쪼개져서 내란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지금 또 류경진 부장판사 등 이 관련 같은 내란 범죄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흩어져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별로 굉장히 상이한 양형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형량이 매겨지고 있는 예, 예.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어제 약간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보다 더 상급에 있는 것이 바로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등을 지휘하는 것인데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전 장관은 7년을 받았는데 그 밑에 하달받은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형량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지위의 고하 그리고 가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 형량이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2심에서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공통된 재판부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을 그 가담의 정도라든지 또 직급의 고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